22강으로 들어왔습니다. 22강의 주제는 경기 변동입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배웠죠?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총생산의 변화를 보는 거라면 경기 변동은 단기적인 걸 보는 겁니다. 자, 이 주제는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정책을 많이 다뤄야 돼서 이론편을 1, 2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이렇게 세 가지 강의로 22강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이론편에서 다룰 거는 이 네 가지인데요. 경기 변동이 뭐냐, 정의, 그리고 특징 세 가지 정도를 볼 거고, 그 원인을,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이 단기적 총생산의 변화, 그게 경기 변동이죠. 그 경기 변동, 즉 단기적 총생산의 변화는 이 총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총 수요를 구성하는 네 가지 항목을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 네 가지 항목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조금 자세히 본 이후에 그 프로세스,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볼 거예요. 근데 요거는 경기 변동이 이제 해결되고 이러는 거는 가만히 냅두면 시장의 힘, 시장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는 걸 세 가지 측면에서 볼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자, 요게 이제 정책 얘기가 나오는, 여기 거시경제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개입에 의해서 벌어지는 승수효과라는 개념, 요것도 배울 겁니다. 자, 다음 이론편에서는 이 정부 정책을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출발해 보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정의와 특징인데, 이 경기 변동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경기 순환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단기적 변화라는 거예요. 단기입니다. 장기가 아니에요. 뭐의 변화냐면, 실질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 대신 우리가 GDP라는 말을 써도 되죠. 실질 GDP, 다시 말해서 생산의 변화인 거예요. 제가 여기 수직에다가 실질 GDP 요걸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 그다음에 수평축에 시간을 갖다 놨죠. 근데 여기 중간에 성장 추세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길게 장기적인 추세선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여기 잠재 총생산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 생산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의 증가 추세,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요걸 중심으로 요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죠. 요 장기 추세선보다 올라가면 이게 바로 뭐예요? 호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수축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강 국면, 뭐 확장 국면 이런 말을 쓸 건데, 확장이라는 건 국내 총생산이 양의 성장, 플러스의 성장을 한다는 거죠. 요거보다 더 위에, 여기가 플러스고 요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성장이 쭉 이렇게 올라갈 건데, 우리가 경제 성장에서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걸 기준적으로 봤을 때 위에서 생산, 더 많이 생산하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아래쪽에서 생산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실질 국내 총생산의 단기적 변화를 경기 변동, 경기 순환,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벌어지는 실업을 우리가 실업편에서는 경기적 실업이다. 이런 말을 배웠죠. 실업의 종류,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이런 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죠. 그런 게 이제 정책으로 구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요 표현을 잘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특징이 뭡니까를 봐보죠. 여기는 특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조화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이게 코 무브먼트, 코는 함께란 뜻이고 무브먼트는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움직인다. 총 수요가 변하면 총 공급이 변하죠. 총 공급이 변한다라는 건 노동 시장에서 노동 수요에 충격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이 노동 수요라는 건 고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벌겠죠. 국민소득 연결되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총수요를 구성하는 항목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소비가 만약에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물건을 많이 샀으네? 그러면 공장 라인을 증설해야 되겠네? 사람들을 더 고용, 이런 거잖아요. 투자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비와 투자는 동조현상이에요. 같이 늘고 같이 감소한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요거는 가게 입장에서 보는 거고 요거는 기업 입장이잖아요. 투자는. 그러니까 소비가 늘면 투자도 느는 거예요. 공장도 더 많이 크게 만드는 거야. 그게 이제 투자죠. 자, 또 하나가 자, 예를 들어서 소비가 늘었어요. 투자도 늘었어요. 그러면 수요가 늘잖아요. 수요가 늘면 공급이 늘죠. 공급이 는다는 얘기는 노동 수요가 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기업 입장에서 항상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득이 늘게 돼요. 그래서 이 고용, 국내 총생산이라는 게 공급, GDP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용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소비, 투자가 여기 있었지만 얘네들은 네 가지는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용이 늘었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로 무슨 얘기냐면 실업이 줄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 수축기, 만약에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요?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동으로 투자도 줄죠. 투자가 주니까 수요가 주는 겁니다. 총수요가. 그러면 공급이 줄어요. 생산이 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노동 수요가 준다는 얘기죠. 생산을 안 하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실업은 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 얘기가 그런 얘기죠. 수축기.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소비, 투자, 국내 총생산, 고용은 감소하면 실업은 증가. 그러니까 항상 삐딱이 타는 놈이 누구야? 실업이라는 놈이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으로 동조화합니다. 요 내용도 한번 살짝 이해를 해 두시고요. 두 번째 특징을 봐볼까요? 자, 제한된 예측 가능성, limited predictability라는 건데, 리미트, 제한돼 있다, 한계가 있다.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예측이 아예 불가능하기도 해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이런 건 솔직히 신이 아닌 이상 예측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예측을 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제한된 틀 안에서만 예측이 가능하다.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또 이렇게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같은 거는 현실적으로 신이 아닌 이상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제일 중요한 말은 제한된 예측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특징은요. 자, 지속성이야. persistence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률의 방향이 지속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올라갈 것이다. 이번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이 팽창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분기도 팽창을 할 거야. 이런 거고 이번이 위축되고 있어요. 경기가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분기도 위축할 것이다. 이게 지속성이에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게 합리적인 예측입니다. 100% 그래요? 100%라는 건 없어요. 전반적으로 그렇다. 안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경기가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면 쭉 지속적으로 이렇게 탄다라는 거예요. 한번 하강을 타기 시작하면 이렇게 탄다. 그러니까 성장률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번 상승을 타요. 그 다음도 상승 타요. 정점을 찍고 나면 하강을 타요. 그 다음도 하강을 타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어진다는 얘기요. 근데 언제 정점을 찍고 언제부터 정확하게 내려옵니까? 이건 솔직히 예측하는 게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동조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한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가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에는. 자, 이 3대 특징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에요. 원인. 그런데 자, 이 그림을 제가 자주 보여드릴 건데 이미 약간은 익숙하죠. 자, 여기 총 수요를 구성하는 네 가지가 있고요. 얘네가 변하면 수요에다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 생산이 변하겠죠? 생산이 변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요거예요. 노동 수요, 노동 공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 변동에서는 노동 공급은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면 제가 빨갛게 해놨잖아요. 노동 수요를 늘리냐 줄이냐. 그러니까 노동 수요라는 건 다른 말로 그냥 쉽게 고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가 뭐냐면 기업이 고용을 하기 시작해. 사람들을. 왜?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노동 수요를 안 해, 고용을 안 해, 있는 사람도 잘라버려. 그러니까 이 빨갛게 하는 요 신호가 경기 변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국민소득이 연결되죠. 그리고 화폐 시장에 또 이제 거시경제는 요 국민소득의 화폐 수요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화폐 수요는 요게 또 이자율에 영향을 줘서 이자율은 다시 투자나 소비에다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것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건데 요렇게 돌고 도는 건데 이제 앞으로 저하고 약속을 하는 게 이렇게 가야 돼요. 경기 변동의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뭐냐라는 거야. 노동 수요를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원인으로 노동 수요를 먼저 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노동 시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그렇죠? 그 얘기로 다시 한번 풀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학파별로,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경제학자들마다 노동 수요에 충격을 주는 원인을 다르게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볼 게 요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를 볼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를 볼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자, 요 총공급 여기를 하는 걸 실물 경기 변동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실물. 그러니까 실물이라는 말을 쓰면 생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기술 충격입니다. 기술. 기술이 획기적으로 개발되게 되면 뭐에 충격을 주냐면요. 이게 기술이 충격을 줘요.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과 연결이 될 거예요. 얘랑 연결이 됩니다. 다 연결이 돼요. 또 하나가 이제 얘네들이 중요한 건 유가입니다. 유가. 기름값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또 하나는 총수요를 중시하는 파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케인즈를 배울 건데요. 야성적 충동,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걸 배울 건데 심리적 기대감이요.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 그래서 미래 기대가 좋을 거다. 앞으로 경기가 좋을 거라고 심리적으로 기대를 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소비도 늘리겠죠. 다음에 나 소득 늘어날 거야 라고 경기 좋아질 거니까 그러면 총수요가 느는 거야. 총수요가 느니까 공급이 늘어요. 그래서 노동 수요를 늡니다. 경기 좋아진다는 신호까지 도달했잖아요. 또 하나의 판은 화폐 쪽에 있어요. 화폐 금융 쪽에. 화폐 공급을 움직이는 거야. 얘를 늘리면 이자율이 떨어지잖아요. 또 하나가 얘를 이제 물가가 변할 겁니다. 화폐 수량설에서 그 물가가 또 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에 영향을 주고 이자율이 투자에다 영향을 줘서 총수요를 움직이고 공급을 움직여서 노동 수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빨갛게 해놓은 요 부분에 충격을 어떻게 주냐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다가 보는 여기 팔을 먼저 보고요. 한 다리 건너서 총수요. 심리적 기대감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화폐 시장에서 특히 이제 화폐 공급. 얘는 이제 이자율을 매개로 또는 물가를 매개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림 그릴 때 여기다가 이제 물가 이런 표현을 이제 쓰기도 했죠. 어쨌든 이렇게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은 이제 경기 변동 원인을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노동 수요부터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경기 변동 첫 번째, 노동 수요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노동 수요에다가 영향을 주는 걸 다시 한번 해보죠.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VMPL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거는 뭐로 돼요? 노동의 한계 생산 곱하기 생산물 가격. 그죠? 요렇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 경기가 좋네요. 이 얘기잖아요. 첫 번째가 요거는 경기 침체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든 거는 자, 생산물 가격이 하락했대. 얘가 하락한 거예요. 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줄 거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생산물의 수요가 하락했대. 그러면 여러분 생산물의 수요가 하락하면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생산물의 가격은 떨어질 거야. 똑같은 원리로. 이거 여러분 노동시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하락.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 생산이 곧 이거는 생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 개 만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계 생산물 가치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 수요 떨어지는 거예요. 고용을 안 하네? 경기 안 좋네. 이런 얘기죠. 생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또 하나는 투입 요소 가격에 관한 얘기예요. 요게 이제 투입 요소 가격 예를 들어서 다른 생산 요소의 뭐 자본재 가격. 예. 혹은 여기서는 임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여기가 임금이잖아요. 여기 임금 노동 수요인데 임금이 상승하면
임금이 이렇게 있다가 상승해 버리면 노동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냥 요 투입 요소를 다른 투입 요소라고 보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임금 대표적으로 임금이 올라갔네. 그럼 노동 수요 줄일 거 아니에요. 노동 총 수요가 줄어들어요. 총 수요가 준다는 얘기는 고용이 준다는 얘기죠. 수요가 주니까 가격인 임금은 당연히 떨어질 거예요. 예, 뭐 당연히 국내 총 생산은 하락합니다. 이거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고용을 안 하네. 고용을 안 하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생산량은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이걸 외우지 마세요. 그냥 요거 하나 가지고 생각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생산이 줄었다. 예, 임금이 줄었다. 소득이 줄었다.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중심에는 이제 생산이 준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줄면 생산이 줍니다. 근데 여기에 임금이 하방 경직적이면 몇 번 더 나올 건데요. 더 크게 하락한다. 생산량이. 그러니까 실질 GDP의 감소폭은 임금이 하방 경직적일 때보다 신축적일 때 자금. 요건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쉬운 얘기죠.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임금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다라고 쳐요. 그러면 임금이 떨어져야 됩니다. 왜? 노동 수요가 여기 있잖아요. 노동 수요가 주니까 임금은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원래 10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도 고용을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1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러면 고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 안 하는 거야. 이건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야, 지금 물건이 안 팔려 죽겠는데 100만 원 주던 사람이 이제 50만 원 이렇게 떨궈주는 게 맞잖아요. 너무 안 팔려. 너네 노동 한계 생산물 가치가 너무 떨어졌어. 그래서 임금 좀 낮춰야 되겠어. 당연합니다. 그러면 10명 자를 걸 5명밖에 안 자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공장 폐업해야 될 정도지 뭐. 그러면 수지타산이 전혀 안 맞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임금이 하방 경직적이면 임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수요 공급 원리에서 안 움직이면 이 실질 GDP가 감소한다 그러면 더 많이 감소해. 신축적일 때보다. 그러니까 임금이 신축적이면 감소폭은 더 적은 거예요. 임금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막 노조 파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고정되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생산량은 줄어든다. 임금 하방 경직은 훨씬 안 좋아진다. 요점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동수의 직격을 주는 실물 경기 변동으로는 이제 들어갈 거예요. 여기를 볼 겁니다. 요게 요렇게 우리는 지금 빨간 걸 다이렉트하게 본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충격을 준다. 그 과정을 볼 거예요.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기술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들어가 보죠. 실물 경기 순환 이론 혹은 실물 경기 변동 이론. 여기 실물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공급이라는 얘기예요. 공급. 방금 요 위에 요 공급 실물이죠.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요 말은 실물이 변합니다. 공급이 변합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공급, 즉 실물에 충격을 주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기술이에요. 기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기술이죠. 기술이 원인입니다. 자, 그런데 기술 진보와 생산성 변화, 생산 요소, 특히 유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천천히 한번 위로 올라가서 봐볼게요. 여기에다 영향을 주는 건 제가 이제부터는 약어로 쓸게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VMPL이죠. 요거는 MPL 곱하기 프라이스, 그죠? 가격입니다. 요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술이 좋아져요. 실물 부분에서 기술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져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 올라간다고. 또 이게 생산성이라 그랬잖아요.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커피를 내리는데 커피 기계가 이제 한 시간에 한 시간에 한 번에 한 잔밖에 못 뽑는데 기술이 올라가고 두 잔을 뽑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느는 거야. 경기 좋아지네. 요점이 이거죠. 요점이. 자, 핵심이 딱 그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자, 여기 있죠. 기술 진보가 되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야.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커진다. 생산 가치. 왜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니까. 한계 생산물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노동 수요 증가한다. 그 얘기는 생산이 증가한다. 경기 호황이다. 기술 진보. 여기서 출발했죠. 또 기술 진보가 되면 기업의 투자 지출도 증가해서 총생산이 증가한다. 뭐 아무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술이 진보한다라는 거는 조금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새로운 기계를 사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계.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면 요 기술이 여기 투자 지출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투자 지출하는 건 여러분 뭐 자본재를 산다는 얘기죠. 소위 말하는 기계, 새로운 기계 이런 거를 새로 사놓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를 끌어올려서 간다. 근데 기술이 이쪽에다 영향을 주고 이렇게 투자를 끌어내고 기술 혁신이. 자, 이제 또 하나 남은 게 뭐냐? 여기 이제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이라는데 특히나 얘네들이 강조하는 건 실물 경기 변동에서 강조하는 건 유가예요. 기름값. 유가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치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생산은 줄이는 건 상식이죠. 상식.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자, 노동 수요에다 영향을 주는 실물파들은 총 공급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술을 강조한다. 기술은 투자 쪽에다 영향을 주고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에도 영향을 주죠. 또 하나가 강조하는 게 생산 요소 가격, 그 중에서 기름값, 유가를 무지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니까 공급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수요도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러죠. 생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셨죠? 여기 1번으로 보시고 2번으로 보시고 여기를 볼 거예요. 3번 총수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얘네들은 좀 덜한데 요 둘 소비하고 투자 지출은 심리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투자 지출에서도 기업이 새로운 기계를 사고 공장을 증설하고 이런 게 투자잖아요. 그런데 기업 사업가가 미래에 와, 이거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심리적으로 기대, 다시 말해서 낙관적 기대를 하게 되면 투자가 살아나겠죠. 소비자들도 야, 나 내년에 연봉이 2배로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 공장이 팽팽 돌아가서 나 야근도 하고 이래서 소득이 2배 이상 올라갈 거야 라고 낙관적으로 심리적으로 기대를 하게 되면 소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수요가 올라갈 거예요. 수요가 올라가니까 공급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그 얘기는 노동 수요가 는다. 이렇게 노동 수요를 올린다. 경기 좋아진다는 얘기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런 심리적 요소, 기대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애니멀 스피릿이란 말을 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야성적 뭐 충동 뭐라고 번역해도 좋은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이런 표현을 쓸 거고요. 또 하나 얘기할 건 이거는 자기 실현적 예언을 한다. 실현적 예언. 여러분,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건 별 얘기가 아니에요. 잘 봐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기대를 해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내가. 그러면 투자를 늘리겠죠? 투자를 늘리니까 수요가 늘겠죠? 수요가 느니까 공급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늘겠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국민소득 올라가겠죠? 경기가 어떻게 됐어요? 좋아졌죠? 내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니까, 예언을 하니까, 기대를 하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좋아진 거야. 네,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야성적 충동과 승수효과. 이제 요게, 그러니까 이건 케인즈가 강조한 거예요. 존 매너트 케인. 총수에서 제가 밑줄 그어놨죠. 자, 이거를 움직이는 건데, 심리적 요인. 가계와 기업의 심리적 요인을 무지 강조한 거예요. 요 심리적 요인을, 요 가계에서 요인이 소비고 기업의 투자죠. 심리적 요인을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야성적 충동이라고 얘기해요. 심리적 장치 요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예요. 뭐 불확실할 거야 뭐 이런 기대도 있을 수 있고, 이 심리적인 걸 애니멀 스피릿, 동물적인 어떤 딱 느낌이죠. 야성적 충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미래에 대한 기대, 요런 게 야성적 충동이에요. 심리적 미래 기대. 기대라는 말, 야성적 충동이라는 말, 심리적이라는 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얘네들은 승수효과를 중시한다. 케인즈가 강조하는 게 승수효과인데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승이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통화 시행할 때 통화 승수라는 말을 했잖아요. 여기 승이라는 게 곱하기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승수 효과라는 건 그래서 이게 요점이 이겁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투자가 100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돌아가서 소득이 100억이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득이 한 300억 이렇게 늘어난다. 100억 곱하기 3. 이럴 때 승수가 3이 되는 거예요. 투자 승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투자를 100억 늘린다고 하면 이러한 가정을 거치게 되면 국민 소득은 300억 늘어납니다. 이렇게 승수 효과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케인즈가 굉장히 강조한 거죠. 승수 효과. 정부 지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굳이 그 가정을 뭐 수열 이런 거 써서 할 필요는 없어요. 통화 승수할 때 제가 눈덩이 굴리는 비유, 그 느낌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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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더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돈을 푸는 거니까 승수 효과 강조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심리적인 거, 기대, 야성적 충동, 야성 충동은 기대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있다. 또 하나 얘기하면 승수 효과. 그죠? 이런 걸 강조하면서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와 전망, 야성적 충동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겠죠. 감소하니까 당연히 생산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거야. 부정적으로 예언을 하니까 부정적인 일이 벌어진 거야.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성 충동은 자기 실현적 예언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원인은 이제 남은 건 얘잖아요. 화폐 쪽이에요. 자, 화폐 공급을 늘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냐? 공급이 느니까 화폐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화폐의 가치, 가격이 이자율이니까 이자율이 내려갈 거예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투자가 살아나겠죠.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요? 공급이 늘어나요? 오, 노동 수요가 늘어나요. 공급 늘어나면 노동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뭔 얘기가 있냐면 화폐가 많아지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왜냐면 여러분 화폐 수량설 MV는 PY에서 V와 Y는 단기적으로 고정돼 있죠? M을 늘리는 거야. 통화 공급. 그러면 물가는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프라이스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물가가 올라가면 노동 수요에서 VMPL은 MPL 곱하기 P잖아요. 요 P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 수요도 늘어나는 거야. 즉 통화적 현상에서 화폐 공급을 움직이면 물가를 통해서 노동 수요를 늘리고요. 이자율을 통해서 뺑뺑뺑뺑 돌아가고 또 노동 수요를 늘리는 거야.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경기가 영향을 받는다. 그 파가 이제 금융 통화 이론 측면이라는 거예요. 화폐적 요인, 금융시장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폐 공급이 감소한다고 하면 화폐 수량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서 얘가 줄어드니까 P도 줄어들어. 물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하락하죠. P가 줄어드니까. 그럼 노동 수요가 줍니다.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이 줄어듭니다. 근데 반대로 화폐 공급이 또 감소하면 이자율은 상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투자가 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생산이 줄죠. 총수요가 주니까. 요거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메커니즘. 반대로 하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생산이 늘어나는 게 되는 거죠.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는가, 요 흐름을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요 흐름을. 여기 우리 꼬린 지점은 어디야? 노동 수요 지점이죠. 노동 수요가 는다는 건 생산이 는다는 거니까. 자, 요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네 가지 측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좀 내려가세요. 여러분 요거죠. 단기적 총생산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단기적 총생산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보면 여러분 딱 그림에 보이죠? 얘인 거야. 얘가 커지면 단기적으로 얘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거시경제학에서는 거시경제는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뭐를 늘리는데 주안점을 둘까요? 이 수요를 늘리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얘기예요. 요 네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정부 지출을 움직이는 걸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재정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물론 이렇게 해서 이자율을 통해서 화폐 공급 변화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통화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 그러니까 정부라는 표현은 이건 한국은행이 하는 거고 재정 정책은 정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총수요를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볼 거는 뭐냐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총수요가 되게 중요하구나.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그럼 우리가 소비에다 영향을 주는 건 뭘까요? 투자에다 영향을 주는 건 뭘까요? 정부 지출은 뭐 영향을 주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순수출에 영향을 주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총수요가 단기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 총수요를 중시하는 건
야성적 충동, 케인즈가 굉장히 중시했죠. 거기도 이제 요 원인 중에 야성적 충동 개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죠. 첫 번째가 소비 지출이죠. 첫 번째 영향을 주는 게 가처분 소득입니다. 요거는 플러스 비례 관계란 얘기예요. 가처분이라는 건 처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총 소득이 있죠? 그러면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세금은 빼줘야 돼. 그런데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 뭐 이렇게 공짜로 받는 게 있잖아요. 뭐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더 해줘야 돼. 이게 가처분 소득이에요. 가처분 소득 외울 거 없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요. 그건 여러분 가처분 소득이 아니에요. 처분할 수 없어. 왜? 세금 빼야 돼. 네, 뭐 국민연금도 나가고 다 나가죠. 그런 건 빼주고, 근데 정부로부터 뭐 지원 받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건 더 해줘야 돼. 이전 지출.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돼요. 이거는 비례해요. 소득이 늘면 소비 지출 느는 겁니다. 두 번째, 이자율 가져가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소비의 반대말이 뭡니까 하면 저축이에요. 경제학적으로 저축은요, 무슨 뜻이냐면 미래 소비예요. 자세히 생각하시면 저축을 왜 하세요? 지금 소비하지 않고 미래에 소비하려고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여러분 소비하실래요? 저축하실래요? 딱 물어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당연히 저축하지. 왜 소비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축이 느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저축이 는단 말은 소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준다는 얘기예요. 소비는 줄어. 그러니까 이자율과 소비는 마이너스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투자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관계에 있어요. 자, 또 하나 낙관적 경기 전망. 요거 야성적 애니멀 스피릿, 야성적 충동. 이거 중시한다. 요거 배웠잖아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경기 전망. 심리적인 겁니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 증가가 예상되니까 소비 지출을 지금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하고 플러스 관계에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가 재산 효과라는 거, 웰스 이펙트라는 거예요. 여기 주식하고 부동산이라는 걸 이제 자산과 재산은 뭐 거의 같은 건데, 회계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산이 조금 더 넓다. 왜냐면 여러분이 등록금을 내고, 그럼 등록금을 내면 대학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거는 재산은 아니고 자산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재산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많이 그래요. 여러분이 10억 원의 아파트가 있어요. 자, 아직 현금은 한 푼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20억 원으로 올랐대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심리적으로. 나 부자 된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에 뭐 해요? 통닭 시켜 먹고 뭐 막 주문해 버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주식을 하는데 내가 보유한 주식이 오늘 2배로 올라갔어. 그럼 여러분 심리적으로 어때요? 나 부자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날 씀씀이를 올린다고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 가격, 재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가 증가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거야.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감소했다는 것 때문에 소비를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재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얘랑 플러스 관계예요. 이자율 빼고는 다 비례합니다. 재산의 가치가 클수록 아파트 가격이 10억일 때보다 20억이면 나한테 20억 원은 없어. 그냥 시장에서 올라간 거예요. 명목상. 그러면 소비를 늘린다라는 거야. 해외여행 가버려 그냥. 아파트값 믿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비에 크게 보면 요 네 가지가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야, 주가 올라가네. 부동산 가격 올라가래. 그러면 총 수요 중에 소비가 늘는 거예요. 소비가 느니까 수요가 늘어요. 수요가 느니까 공급이 늘어요. 공급이 느니까 소동 수요가 느는 거야. 경기가 좋아지는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가처분 소득은 늘고 이자율은 내려오고 미래 경기 전망은 좋아야 되고 재산 효과가 커야 된다. 이러면 소비가 왕창 늘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거나 웬만한 나라는 소비 지출이 한 70% 많으면 80%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비중이 총 수요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투자 지출에 영향을 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이자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다라는 건 새로운 기계를 사고 공장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대출을 통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갖고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이 저축을 통해서 저축한 돈을 가지고 내가 기계를 사고 공장을 증설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반비례입니다. 대출을 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율이 높으면 이자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은행에 갚아야 될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10억 빌릴 걸 5억밖에 못 빌리는 거야.
이자율과 당연히 소비 지출도 반비례입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자, 또 하나가 여러분이 저축을 통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자, 이자율이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로 투자하면 투자 수익률이 한 10% 나오는데 이자가 15%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하러 투자를 해요? 그냥 은행에 집어넣어놓고 15% 이자율 받는 게 낫지. 가만히 있어도 15% 나오는데 내가 리스크를 안고 사업하면 10%밖에 수익률이 안 나와. 그럼 왜 하냐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 높을수록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저축의 수익률이 높잖아요. 저축에 넣으면 15%예요. 근데 사업을 하면 10%야.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것도 야성적 충동이에요. 애니멀 스피릿. 미래의 경기 전망을 기업가가 좋게 보면 투자를 늘릴 거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플러스 관계고 이자율과 투자는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자율이 지금 2번이나 나왔잖아요. 통화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뭐예요?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그 이자율을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총수요를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자, 세 번째 보는 건 재정지출인데 정부지출.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생산된 최종재에 대한 지출인데 이거는 정부 구매와 관련된 겁니다. 공무원한테 월급 주는 것도 공무원의 서비스를 구매한 거다. 재정지출, 그러니까 조금 엄밀하게 하면 재정지출이란 말도 쓰는데요. 같이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조금 더 넓은 개념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부 이전 지출할 때 이전 지출은 정부 지출이 아니에요. 근데 다르게 보면 이건 재정 지출에 들어가는데 정부 지출은 안 들어간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순수출이죠. 순수출은 수출 빼기 수입이라는 거 이제 기억이 나실 거고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조금만 이해시켜 드리려는 거예요. 자, 국내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늘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람 돈 많아지니까 외국 제품 사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나라 제품 사서 쓸 거예요. 수출이 증가할 거야. 그렇죠? 환율 상승, 우리가 마지막에 환율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목 설명에서 경제 설명에서 마지막 편이 무역 끝나고 나면 환율 얘기 나올 건데 환율 상승하면 또 수출이 좋아집니다.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건데 국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수출 기업들이 국내에서 재료를 사 모아서 써야 되잖아요. 그 생산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임금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느낌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 복잡하게 들어갈 것까지는 없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단기 총생산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게 총수요인데 이 총수의 네 가지를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이었죠. 그걸 이제 알아봤어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미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경기 변동 과정을 보고 승수효과 우리가 한번 살짝 만났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미리 쭉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책 얘기할 때 요 얘기와 요 화폐 공급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쓰면 재정 정책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아니, 재정 정책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제 통화 정책 또는 화폐 정책, 금융 정책 뭐 어떤 말로 써도 돼요. 화폐 공급.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정책에서는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또 잘 보면 이 과정도 쉬워요. 자, 먼저 중요한 개념으로 승수효과 앞에서 경기 변동 원인에서 케인즈 얘기할 때 한번 나왔죠. 자, 초기 충격이 계속 증폭이 됩니다.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경기 위축되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여러분 경기가 안 좋으면 위축돼만 볼 건데요. 뭐 호황일 때도 봐도 돼요. 그럼 위축되면 정부가 요거를 확대 여기서 한 100억 이렇게 뭐 100억은 너무 작긴 하지만 일단은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풀면 요 과정을 거쳐 갖고 100억이 느는 게 아니라 300억 이렇게 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3이 됐잖아요. 요게 승수예요. 승수. 이건 이제 정부 지출 때문에 늘었다 그러면 정부 지출 승수가 되는 건데 요게 더 증폭이 된다는 얘기예요. 늘어나는 폭이, 소득이 늘어나는 게, 생산이 늘어나는 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기 효과가 앞에서는 3배가 됐죠?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부정적이면 음의 승수 효과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더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양의 승수 효과. 이제 이렇게 하면
긍정적,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100억을 줄이면 100억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어요. 이게 음의 승수 효과죠.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100억을 늘리면 100억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요. 300억 늘어나. 이게 양의 승수 효과라는 거야. 침체기 때도 호황기 때도 이 승수 효과는 적용이 됩니다. 침체기 때 주로 이제 늘릴 거니까 양의 승수 효과라면 호황기일 때는 다운시켜야 되는, 진정시키기 위해서 줄여야 되거든요. 너무 뜨거우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음의 승수 효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 자, 가계 소비, 여러분 경기 변동 특징이 할 때 동조화 현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소비와 기업의 투자는 같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외우지 마세요. 아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소비 지출이 늘어. 그러면 투자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늘죠. 그럼 총수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줄어요. 그럼 공급이 줄죠. 공급이 주니까 노동 수요 주는 거예요. 노동 수요 주니까 임금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국민 소득은 더 많이 당연히 줄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냥 소비 감소하죠. 수입도 감소하니까 노동 수요 줄인다는 얘기예요. 생산이 주니까 수요 곡선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고용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실업률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용이 주니까 소득도 줄어들어요. 소득 주니까 이 얘기가 또 뭔 얘기냐? 소득이 주니까 다시 소비가 어떻게 되는가? 또 줍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아무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소득이 주니까 소비 준 거예요. 승수 효과를 통해 증폭이 된다. 근데 이거는 훨씬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때 승수 효과는 음의 승수 효과죠. 더 많이 줄어드는 거니까 경기 침체에 빠진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억만큼 줄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면 소비가 여기서 가면 뭐 400억이 줄어들어 버려요. 곱하기 4만큼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요 과정은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머리가 오케이 그림 속에서 또 강조하지만 임금이 하방 경직적이면 더욱 크게 감소합니다. 감소폭이 더 큰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신축적일 때보다 하방 경직적일 때가 훨씬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 이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데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한 경기 침체가 있어요. 그럴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기 침체일 때 시장에서 자동으로 경기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책을 통해서 이 경기 침체를 빨리 회복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자동으로 회복이 되면 정부가 뭐하러 개입을 해? 그냥 냅둬. 시장에서 회복한대.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다 맡겨두면 이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 메이나 케인즈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는 기다리다가 다 죽어버린다. 계속 실업 상태가 있어. 당장 내일 떼거리가 없어. 근데 시장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기다려. 시장이 알아서 회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시간이 걸려. 그러려면. 그래서 요거 잠깐 본 후에 여기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요걸 따로 볼 거예요. 따로 볼 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장의 힘에 의해서 회복되는 경로는 세 가지가 있다. 요거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냅두면 초과 재고가 소진된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있다고 하면 공급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이 많다는 얘기는 재고가 지금 엄청 안 팔린 재고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시장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다려봐. 기다리면 시간이 재고가 다 회복이 돼. 예를 들어보자. 주택을 건설했는데 너무 많이 건설했어요. 그러면 신규 건설이 중단되겠죠. 노동 수요가 멈추겠죠. 건설 현장에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재고 다 사기 시작해. 그러니까 기다려. 오늘 안 팔리면 내일 팔려. 내일 안 팔리면 모레 팔려. 팔리면 이 사람은 다시 또 만들 거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지. 시간 지나면 왜 안 팔리겠어. 팔리지. 근데 그 사이에 나는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사냐고.
요점 이거요. 시간이 지나면 재고가 소진될 거니까요. 기다리세요.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기술 진보라는 건 단기적으로 안 일어나요. 많은 R&D 투자를 해야지 되죠. 장기적으로, 이것도 장기인 거야. 장기적으로 보면 획기적인 기술 진보,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옛날보다 더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시장 수요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옛날보다 더 멋진 기계, 더 싼 제품을 기술 진보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노동수요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술 진보하려면 근데 짧은 기간에는 안 돼요. 자, 또 하나가 금융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시장에서 신용 제공. 야, 은행에서 기업한테 돈을 빌려줄 거야. 대출해 줄 거야. 그러면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버틸 수 있죠. 버티기도 하고 사업을 더 확장하기도 하고 버티다 보면 뭐 이게 이런 거죠. 버티다 보면 재고가 소진되다 보면 이제 고용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빨갛게 하는 요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시장주의자들은 야, 경기 안 좋아? 기다려. 시간 지나면 초과 재고 없어져. 시간 지나면 기술 진보돼. 시간 지나면 은행이 돈을 빌려줄 거야. 기업한테. 그래서 버틸 수 있고 새로운 사업도 만들 수 있고 사업이 늘어날 수 있어. 그러면 노동수요 늘어나잖아.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뭐라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는 거야. 그럼 그때까지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라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시장이 안 되고 야, 그러다 다 죽는다. 그래서 개입을 해라. 자, 요 부분입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재정 정책이야. 그런데 경기 침체니까 확대해야 되죠. 확대란 말이나 또는 확장 또는 팽창 뭐 어떤 말을 써도 좋습니다. 이걸 늘린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가 이제 화폐 공급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통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확대하는 거야. 확장. 경기 침체니까. 자, 얘부터 가볼게요. 자, 케인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다가 우리 다 죽잖아. 정부 뭐해? 너 빨리 돈 풀어. 돈 풀어. 그러니까 수요가 늡니다. 돈 푼다는 얘기가 뭐예요? 정부 구매 늘린다. 정부 사업을 만들어라. 댐 건설하고 도로 건설하고 빨리빨리 해. 뭐든지. 그래서 고용을 늘려. 그러면 공급이 느니까 수요가 늘어. 자, 또 하나는 한국은행 뭐해? 화폐 공급 빨리 늘려. 늘리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 떨어지잖아. 이자율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업 투자 올라가잖아. 소비 지출 올라가잖아. 우리 봤죠? 이자율과 소비 투자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늘어.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런 거를 이제 경기 조절 정책, 총수요 관리 정책 또는 뭐 경기 안정화 정책 여러 표현을 씁니다. 확대 저장 정책, 재정 지출 증가시켜 정부 구매, 정부 지출 증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품 수요, 총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럼 생산 늘 거 아니야, 노동 수요. 자, 또 하나는 세금을 인하하는 방법도 있어요. 세금 인하하면 뭐가 늘어납니까? 세후소득,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죠. 그럼 소비 늘 거 아니야.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 인하해주면 투자 여력이 있으니까. 똑같은 논리.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하는 거죠. 이건 정부가 하는 거라면, 재정정책은 통화공급 증가시키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물가 상승하면, 여기 이제 요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올라가고 고용이 노동 수요가 늘어나는 거. 또 하나는 이자율이 인하되는 거죠. 통화 공급 증가하면 그래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서 공급이 늘어나고 노동 수요가 늘어나는 거. 그렇죠? 요건 이제 통화 정책 항상 이 물가와 이자율 두 가지로 이제 같이 보면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가 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이론편에서는 이 정책 얘기를 더 집중적으로 조금 더 다뤄볼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포인트는 물가 얘기인데요.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노동 수요, 이거는 이미 배웠잖아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올라가서 노동 수요가 는다. 근데 가게 입장에서는 노동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왜 그러냐?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임금은 떨어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만 원을 받아서 이게 명목임금 받아서 쌀을 뭐 10가마니를 샀어요. 네, 요렇게 이 100만 원 이가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실질자를 붙여서 실질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가격이 근데 쌀 가격이 얘가 요 가격이 2배가 올라갔대. 그러면 100만 원 받아갖고 5가마니밖에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다는 게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실질 임금이 떨어진다는 얘기요. 그러면
아예 임금은 떨어진 꼴이네. 임금이 떨어지면 여러분 일 안 하실 거잖아요. 노동 공급은 줄어듭니다. 근데 반대로 실질 임금이 물가 올라가면 떨어지는데 그러면 수요하는 입장에서는 증가시키겠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실질 임금 때문에 노동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노동 공급은 실질 임금이 즉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살짝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퀴즈. 경기 변동에 대해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건 무조건 1번이에요. 노동 공급과는 관련이 없다. 아주 이건 기본적으로 노동 수요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방향. 왜냐하면 얘가 올라가면 VMPL 이꼴 MPL 곱하기 P인데 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VMPL 올라가죠? 그럼 노동 수요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노동 수요 올라가는 게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임금이 경직적일 때보다 신축적일 때 경기 변동의 정도는 작죠. 그렇죠? 경기 변동 폭이 작은 게 좋은 거죠. 너무 크면 널뛰기 하면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기가 이렇게 수추세선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운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변하는 게 혹시 좋죠. 이 신축적일 때 변동폭이 작다. 그래서 좋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38번은 1번이 되겠죠.